중요한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할 때,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하루가 끝날 무렵에도 비교적으로 중요한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 버둥거리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자꾸만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는 것일까?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은 어릴 때부터 돈이가 명수하고 출중한 아이였다. 하루는 그가 외삼촌을 따라서 외삼촌을 절친한 친구였던 유명 작가 기스타브 플로베르를 찾아갔다. 외삼촌은 플로베르에게 모파상의 문학 스승님이 되어주기를 부탁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파상은 플로베르에게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뭘 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런 그에게 플로베르는 뭘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모파상은 특이양양하게 대답했다. 아저씨 할 수 있는 거라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좋아, 그럼 매일 뭘 공부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니? 오전에는 2시간 동안의 책을 읽고 글을 쓴 다음에 2시간 동안의 피아노를 칩니다. 오후에는 2시간 정도 이웃집에 가서 자동차 수리하는 법을 배우고요. 3시간 정도 축구를 해요.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거의 고기 만드는 법을 배우고 주말에는 시골에 가서 농장을 가꿉니다. 모파상은 그렇게 말하고 아주 자신 있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아저씨는 매일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그러자 플로베르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오전에 4시간 정도 책을 읽고 글을 쓴 다음에 오후에 4시간 정도 책을 읽고 글을 쓴단다. 저녁에는 4시간 정도 책을 읽고 글을 쓰지. 이제 하루 종일이네. 설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는 모파상에게 플로베르는 대답 대신에 질문을 던졌다. 너는 뭘 제일 잘하니? 네가 제일 자신 있게 있고 남보다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그 질문에 모파상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럼 아저씨 특기는 뭔데요? 플로베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글 쓰는 일이지. 모파상은 그날 이후로 플로베르를 스승으로 모시며 온 마음을 다해 글 쓰는 법을 배웠고, 그 이후에 풍성한 성과를 거두며 세계적인 문학가로 성장했다. 특기는 바로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었다. 어떤 방해 없이 하나의 일에 몰두하고 싶다면 집중력을 잘 통제해야 한다. 어떤 일에 종사든지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냉정함과 침착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뒤로서 사소한 일들이 얽매여 쓸데없이 분주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하루 업무량은 90분이면 거뜬히 끝낼 수 있다고 밝혀졌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90분 동안에 절대 그 어떤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90분 전에는 먼저 주제를 하나 정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좋고 더 넓은 범위의 일이어도 좋다. 90분 안에 당신이 정한 그 일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자. 90분이 끝나면 당신도 정착역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작할 때부터 그 주제에 더 몰입할 수 있다.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연습을 통해서 당신의 집중력이 훨씬 향상될 것이다. 일을 시작할 때는 먼저 단계를 놔야 한 다음에 이어서 처리해야 할 일, 그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이때 아무런 간섭이나 방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앞으로 90분 동안은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직접 말하는 것도 좋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공간 안에 그 누구의 간섭이나 영향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뉴런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다. 다만 배움의 열심이었다. 무언가를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한번 연구를 시작하면 몇 주 동안의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실험을 완성할 때까지밖에 나오지 않았다. 한 번은 실험이 너무 몰두한 나머지 손목시계를 달걀로 착각하고 끓는 물에 넣은 적도 있었다. 그래요. 또 한 번은 그를 보기 위해서 친구가 밥을 싸서 놀러 왔었다. 그런데 그는 친구에게 인사만 건네고 다시 실험실로 들어가 버렸다. 밥을 식탁에 놓고 한참 기다리는 친구는 결국 기다림이 저 혼자 밥을 먹고는 아무 말 없이 실험실을 떠났다. 잠시 후 실험을 끝내고 밖으로 나온 이후로는 식탁 위에 놓인 빈 접시를 보고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난 또 내가 밥을 안 먹은 줄 알았네. 이미 먹었구나. 그러고는
다시 실험실로 들어갔다. 재밌네. 때로는 시간이 쫓겨서 빨리 일을 마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오히려 행동이 느려지거나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바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90분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높은 강도의 템포를 유지해야 한다. 걱정하지 마라. 90분이 지나면 충분히 쉴 수가 있다. 물론 속도를 올려서 일하는 능력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다. 무엇보다 한눈 팔지 않도록 주의하라. 고효율의 업무시간 모두가 적당하는 동안에는 일에만 몰두할 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자. 또 하나,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하자. 알아. 아예 전원을 끄는 것이 오히려 신경 쓰인다면 데이터만 잠시 꺼두는 것도 방법이다. 90분 동안에 메일함을 굳이 열어보지 말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같은 변명거리도 찾지 않도록 한다. 좋아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을 때 미국 유명 경영학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A, B, C, D, E 이론을 등으로 한 업무 리스트 작성법을 고안했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전부 정리한 다음에 알파벳 순서로 순위를 각각 매기는 방법이다. A는 무조건 해야 할 일, B는 먼저 할 일, C는 해야 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D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 E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이렇게 업무 리스트를 작성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시간, 에너지 등 외부 요소를 고려하여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시작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일정에 맞춰서 중요한 업무를 끝낼 수 있다. 동기들과 비교하면 승현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출중한 회무와 현지 출신이라는 배경 덕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한 번 입사했다. 정보팀으로 들어가는 승현의 일은 사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업무량이 많았다. 대학 시절에 과에서 늘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는 성적 장학금을 여러 차례 받은 우등생이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매일 숫자 투성이의 엑셀 파일과 회의로 PPT 자료를 보다가 보면은 머리가 지럽고 눈이 아팠다. 스트레스에서 열리다 보니 종일 인상을 쓰게 되었고 원망도 잦아졌다. 성현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어느 날 회사 야유회를 갔다가 자신보다 3년 먼저 입사한 박 팀장을 알게 되었다. 박 팀장은 현재 회사 입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성현은 박 팀장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박 팀장은 밝게 웃으면서 3년 전의 자신도 똑같은 모습이었고 심지어 매일 저녁 9시까지 야근을 했지만 일을 너무 미치지 못해서 늘 아둥바둥했다고 말했다. 쉬는 날이 뭐야? 남자친구 만날 시간도 없었는걸. 그땐 내 삶도 일도 모두 엉망이었어. 하지만 지금의 박 팀장은 오후 2시가 되면은 그날을 할 일을 끝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멍들거나 게임을 하면서 퇴근 시간을 기다린다고 했다. 여유가 있다 보니 낙찰받은 프로젝트가 많아서 작년에는 회사 내 모든 팀장 가운데 성과 월급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되기도 했다. 박 팀장은 이 모든 것의 변화는 매일 아침 그날의 업무 리스트를 작성하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성현은 반신을 발휘하면서 박 팀장이 알려준 방법대로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먼저 그날 해야 할 일을 업무에 경쟁에 따라서 정리했고 업무별 완성 시각도 설정했다. 한 달 후에 승현의 업무는 이전보다 훨씬 질서 있게 진행되었고 업무의 질도 높아졌다. PPT나 보고서 역시 더 완벽하게 작성하게 되면서 작은 상사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다. 물론 걱정과 불안도 눈 녹듯이 사라졌다. 그날 할 일을 리스트로 정리하는 것은 단 몇 번이면 충분하다. 아침마다 오늘의 할 일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면 번잡한 업무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고 우선순위에서 처리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 그럼보다 능동적이고 자신있게 업무에 임하게 되고 업무 진행 상황과 업무 효율도 파악하게 된다. 그러게 매일 조금씩 시간을 절약하다 보니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돌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물론 처음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대한 결과와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리스트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다. 그런데 리스트 작성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업무 처리 방식에 적응하게 되어 눈에 띄는 효과를 느끼고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은 첫 시작이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인내심이다. 지는 길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다. 천천히 가자, 재촉하지 말자. 지는 길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요즘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소산이다. 그들은 10년에 단 한 자루의 칼을 만들지라도 평생 단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한이 있어도 그 하나 대충 하거나 허투루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위 느림의 이야기를 느리기 때문에 더 마음을 쏟아서 완벽하면서도 최고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다는 뜻이다. 애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는 제품 디자인에 있어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교함과 완벽함을 추구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모든 부품을 만들 때 단 하나의 결함도 용납하지 않았던 그의 눈에는 아주 작은 흠집이나 문제가 있는 제품은 그저 쓰레기에 지나지 않았다. 거울처럼 빛나면서 단 하나의 흠집이나 반성도 존재하지 않는 애플의 스마트폰 뒷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애플에서 출시하는 아이패드나 맥 시리즈도 예외는 아니다. 아이패드의 후면 필름 두께는 고작 0.5, 맥북은 0.4, 외부 케이스는 모두 티타늄 합금 소재로 제작했는다. 다시 말해서 이 소재를 있도록 10개 강인하도록 제작하는 동시에 작은 흠집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최첨단 정밀기로 생산한다고 해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도전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고바야시였다. 그는 정정 40년 동안 오로지 연물을 연구하고 작업하는 데 인생을 바쳤다. 모든 금속 표면에 압력을 가해서 가공할 때 나타나는 흠집을 평평하게 다듬고 윤기를 더하기 위해 연마바퀴라는 도구를 사용했다. 그가 연구한 이 연마바퀴는 상대적으로 거친 것에서부터 절단력이 매우 강한 모델, 실크처럼 부드러운 모델에 이르기까지 100종류가 넘었다. 그는 매일 업무가 끝난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공장 안에서 가공력이 가장 높은 연마바퀴와 연마제를 만들기 위해 끝없는 연구를 반복했다. 마침내 푸른 강한 의지와 예리한 관찰력, 투철한 사명의식을 지닌 그를 발견해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는 고바야시의 정교한 기술력을 처음 본 순간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곧바로 고바야시에게 아이패드의 후면 필름 가공을 위탁했다고 한다. 업무에서 느림의 미학이란 단순히 일을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으로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느리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되 속도가 아닌 최고를 추구한다. 그래서 느리게 얻은 성공이야말로 진정으로 밝은 빛을 뿜어낸다. 요즘 사람들은 효율을 중시하며 결과에만 집중한다. 주식, 증권 등의 금융과 복권은 당신도 하루아침에 부자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급하게 손에 넣으려고 한다. 천천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바로바로 지금 당장 성과를 내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결과는 그 늘 생각과 반대로 흘러가고 속도를 내면 낼수록 도착지에 멀어지고 만다. 한 화가가 있었다. 작업 속도가 매우 빠르던 그는 거의 하루에 작품을 한 폭을 그리곤 한다. 하지만 그의 그림을 가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늘 돈이 없어서 가난에 허덕였고 가족을 부양하지 못했다. 반대로 그와 같이 그림 공부를 했던 또 다른 화가는 느린 작업 속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1년에 작품을 하나만 그려내는가 하면 심지어 2~3년에 한 번 작품을 완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세상에 나오기가 무섭게 값비싼 가격에 팔려나갔다. 하루는 빠른 화가가 느린 화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높은 가격으로 작품을 빨리 팔 수 있나요? 당신 전화로 만에 그려낸 그림은 10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에 딱 한 작품만 팔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장당하건대 하루 안에 팔려나갈 겁니다. 느린 화가의 조언을 들은 빠른 화가는 집에 들어와서 작업실 밖으로 나가지도 않은 채 1년 이내에 그림에만 몰두했다. 과연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냈고 그림을 전시장에 내놓자마자 아주 높은 가격에 팔렸다. 속도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 빨리 꿈을 쫓아가느라고 발밑에 구덩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들은 인생에도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에 지름길이라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빠른 길은 그 지름길로 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도 주식시장이 호황이라고 해도 그 분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지 않다. 그보다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사업을 일궈내서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해야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는다. 그래요. 멋집니다.